본인과 관련된 특검법도 거부를 했으니 이것도 거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바로 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결. 그 이유는 왜겠습니까?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건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재의결해야 된다라는 게 찬성이 65, 매우 동의한다는 52%입니다. 반대한다는 30%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가 29%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30% 중반 정도 긍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특검법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때도 65% 70% 넘었어요. 재의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희영 교수님, 지금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얘기하고 국민은 늘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렇게 하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급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인데 부정평가가 무려 63%, 전 조사보다 5%가 올랐는데 주 요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민생 물가, 두 번째 소통 미흡,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 행보예요. 그런데 이게 9%가 나와서 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 본인의 국정운영 동력을 떠받칠 수 있는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정운영 잘할 생각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면 부인의 범죄를 의혹을 제대로 풀지 않고 비호하려다가 남은 시간 다 보내려고 하는 건지 정말 한심스럽고요.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온 조사도 있거든요.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자복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당장 탈당해라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 제대로 처리해라는 여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멀고 국회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글쎄요 좀 막가파 행세를 계속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예전에 세계 각국이 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정말 나라가 아주 참 우습게 돼버렸어요. 지난번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네. 보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엔 또 영국 가디언지가 또 기사를 썼고 가디언지 내용을 보면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를 흔든 스캔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총선을 겨우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이 부적절하게 디자이너 핸드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집권당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썼고 BBC까지 보도를 했더라고요. BBC는 가디언과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해명을 원하고 있고 야당은 이번 문제를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또 이번 스캔들이 여당 내 균열을 일으켰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세계 유수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일로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또 캐나다에 온 선배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창피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할 때나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완전히 됐구나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국격이 떨어질 수가 있나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데다가 뭐 그거는 이제 어떤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돌출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번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이 저개발 국가에서 있는 거잖아요. 흔히들 이제 독재 국가에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어느 특정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지만 국가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뭐 아프리카의 무슨 국가나 아니면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의 어떤 국가나 뭐 이런 데서나 나오는 소식이지 어떻게 이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소식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외국 언론들이 대부분 다 분석하는 내용들이 한결같이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 총선 극복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혀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 이런 투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더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기껏 내놓는 게 국민 눈높이 이 발언이고 뭐지 윤희숙 전 의원이 예. 성동 갑에다가 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그때도 똑같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 국민 여론 감안하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줘버렸어요. 이거보다 더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처음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 얘기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 사과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했는데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연구해 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사과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까? 뭉개고 가자. 뭉개자? 예. 어떻게 뭉개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 기자 뭐 간담회 아니면 신년 대담 뭐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좀 중단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언제 하자라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니까 준비를 하다 그것도 중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할지를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 때로 할지 설 이후에 할지 아니면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터부시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외신 보도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이라는 그 일간지에서 예. 그 일간지 찾아보니까 발행 부수가 3위더라고요. 프랑스어도 하세요? 아니 프랑스 특파원이 되게 한국말을 잘해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 해봅시다라고 해서 질문서를 받아봤더니 잘못하다가는 제가 이제 구속되게 생겼더라고요. 질문들이요? 네, 그걸 답변을 하다가는 그래가지고 야 외국 언론에까지 김건희 여사를 좀 비판하는 것은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괜히 그게 또 프랑스의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판했는데 거기에 장성철이가 뭐 욕했다, 비판했다라고 하면은 저도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그거는 또 저도 좀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는 거부했었는데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네요. 국제적으로 아마 드럼통에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까지 저렇게 보도되는 거 참 국격의 추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기시다의 부인, 뭐 바이든의 부인이 저런 명품백을 받았다. 그런 거를 언론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뭉개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언급 안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은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민심을 따라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민심 다 나왔잖아요, 여론조사로.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뭐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정말 민심을 대변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윤희숙 전 의원 출마하신다는데 껍데기는 가라라고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사자로 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국정 운영하려면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이게 민심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걸 다들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몰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보면서 다들 점점 침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다가 정말 국민들한테 회초리 맞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때 반성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전두환 군부 독재 때 독재 정권에 부역하던 정치인들 모습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몇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매우 동의가 52예요. 전체가 65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물어보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 A, B, C 코스 중에 뭐 고르라 그러면 고를 거냐고 물어보면 B 코스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매우 동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52%나 매우 동의한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 시그널을 읽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가 넘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근데 지지율은 한 30% 초반대, 중반? 뭐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거창한 공약들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수도권 민심 얻겠다고 뭐 134조짜리 광역 교통망 만들겠다고 그렇게 아니 A 노선 GTX A 노선도 지금 안 됐는데 F 노선까지 꺼냈잖아요. 뭐 그거는 세세하게 평가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평가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마음이 그만큼 싸늘하게 식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하고 그때 뭐 위성정당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지지율이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미래한국당이 40.4,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이 위성인죠. 36.2였어요.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지역구 가져갈 때, 그러니까 의석 가져갈 때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갤럽 조사도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지금 올라간다고 보수 쪽에서는 막 흥분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사진 막 같이 후보들이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된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세한 여론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경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5차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4차 여론조사가 12월 18일, 19일에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역구 투표 희망 후보 당시 12월 달에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42였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43. 그래서 대략 6%가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이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지난번 4차 때는 야당 심판론이 51, 정권 심판론 63이었는데 이번에는 야당 심판론이 54, 정권 심판론 58. 5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떠나갔던 여권 지지층이 지금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것도 거부를 하면서 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대요?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누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 같은 것을 통해서 일단 총선을 좀 잘 좀 치러보자라는 판단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민심들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완전히 찍어 누를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지 궁금한데 어느 쪽일까요? 저는 약간 봉합하는 듯한 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앞두고 원래 본인이 굉장히 대담하게 상대를 끌어안는 듯한 액션을 하다가 선거 끝나면 버리잖아요. 안철수, 이준석, 그리고 한동훈. 일단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뭐 보수가 분열하면 망한다는 식으로 보수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쇼를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 말하는 거 이거 좀 숫자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4%, 그다음에 수출 내수 3년 만에 최저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에서 낸 거 2.1%.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여론이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에 본격적으로 후폭풍을 맞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저기 모아놓고 장관들 훈시하듯이 하는 게 무슨 민생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화재 현장 가 있는 상인들한테 둘이 봉합쇼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생계를 잃은 가장 아픔에 처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아픔이라도 끌어내는 쇼라도 했어야 되죠. 그것마저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다 중요한데 이런 경제 실정도 좀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말라만 챙기는 민생하는 이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전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김건희 특검법 얘기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걱정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도 하고 또 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오히려 제 스스로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게 예. 뭐냐면요.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만에 6%대로 떨어졌다 그래요. 1993년도에 55.2%였는데요. 이번에 6%대로 밀렸어요. 근데 1등이 대만이고요. 대만이 7.8%. 2등이 뭐냐면 미국이에요. 6.5%. 우리가 3위로 밀려났거든요. 근데 뭐 공급망 재편한다고 해가지고 미중 갈등이 있다고 큰 난리를 쳤는데 미국은 여전히 2위로 중국의 수출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만은 뭐 특수한 관계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점점 퇴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금 걱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대통령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그냥 사과하면 될 텐데, 안 할 거면 대통령 안 하고 국민들이 심판하면 되는데, 아니, 질질 시간 끌면서 언제 기자회견을 할 건지, 대담으로 할 건지,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건지, 말 건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거 걱정해 줘야 됩니까? 경제가 좋다, 살기가 좋아졌다 이런 기사는 사실 거의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몇십 년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안 찾아온 적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는데 요즘에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또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저도 그냥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최악인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그 시장 상인들이 꽁꽁 얼어버린 물김치를 들면서 한숨 짓는 모습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하나 가슴 아팠던 게요. 날씨가 요즘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인력시장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막노동이라도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새벽에 줄을 서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왔다가 그냥 빈걸음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건설 경기가 이제 아예 그냥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노동을 하고 싶어도 막노동을 못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요. 외환위기 때 97년도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비교하거나 전 정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할 만한 지금 각종 경제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건 아는지 잘 모르겠고요. 내수가 지금 전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 경기도 저렇게 찬바람이 불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보수 패널들하고 토론하기도 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늘렸다고 이건 질 나쁜 일자리만 늘려놨다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노인 일자리가 어떻게 일자리로만 보냐. 이건 복지의 문제로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또 황당한 거는 올해 상반기에 노인 일자리 대폭 늘려놓고 올해 다 한 60%, 70% 가까이를 다 집행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무슨 예산으로 집행할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안 했던 거 그냥 돈 풀어가지고 막 집행해버리고 국민들한테 뭔가 우리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모양인데 경제정책이라는 게 그거 잠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뭡니까 도대체? 김성수님께서요.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해요. 그런 글 주셨고 안중차님 내가 개인 택시 10년째 하고 있는데 요즘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열의 9은 윤석열 대통령 욕합니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바람소리님은 속보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배임 수재 영장 청구 또 시작이네요. 여론 돌리기. 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수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다 그런 시각으로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장승철 소장님, 네. 리베라숑 다시 연락해서 네. 그 인터뷰 하시라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저는 잘 생각해 보세요. 김성환 평론가에게 연결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인지 참 창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게. 저는 지난 주말에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다시 보는 그런 이제 소규모 토론회 겸 그런 데 갔었는데 거기에 오신 이제 한 사교육체 선생님이죠. 애들하고 얘기하면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나라 가서 하고 싶어서 본인이 너무 왜요? 놀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받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게 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맨날 부인 관련해서만 한다. 이런 것도 보기에 너무 창피한 거고 맨날 뭐 청년 우울증 증가한다. 20대, 30대 취업 못하고 우울증 증가한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애들이 겁을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에 사는 게 괜찮아요? 라고 묻는 질문을 한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 이 선생님하고 우리들이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독재와 맞선 투사이기도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휠체어 앉아서 막 아이처럼 우시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 아픈 상황에서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도 사람이고 우리처럼 마음이 아프구나를 이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고 이호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재난이나 참사 현장에 가서 손잡고 같이 유가유가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아이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한 모습인가? 창피스러운 모습인가? 저는 좀 정치권 말 듣기 싫고 맨날 586 비판하시는데 청소년들과 20, 30대에게 한번 이 정부가 정말 어떤 정부인지 부끄러움을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정부인지 의견을 좀 현장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 높은 이유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따뜻한 데 앉아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나 챙기고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경제 관련 얘기하니까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네. 다 소개해드리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래도 몇 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난 가브리엘라님 카페를 하는데 이제 접을까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데 가게세 전기요금도 나오지 않네요. 월드팀님 경제 완전 아웃입니다. 난 자영업자인데 하루에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5만 원 아니면 10,000원, 2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겠어요.
알렉스님 요즘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어요. YYH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의 위협과 경제 파탄의 위기를 느낍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요.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어떤 걸 보고 생각을 했냐면요. 뭐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서 참 급하기도 합디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지지율 해가지고 오차범위 안에서 서로 뭐 막상막하다 45대 42라든가.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대선 구도가 짜여졌으면 좋겠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내세울 만한 사람 없어가지고 급히 그냥 어디서 빌려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들은 우리가 이제 뭐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신이라고. 너무 지나쳐도 곤란하지만 다 동지적인 관계였어요. 민주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그런 어떤 높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뭡니까? 그런 동지가 누가 있습니까?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던 장제원 만난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청문회 하는데 거기에서 최은순 씨 문제 물고 늘어졌던 게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지금 뭐 오래된 동지인 것처럼 비서실장도 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는 척하다가 또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네들이 뭐 내가 좋아서 대통령 뭐 후보 만들어줬냐? 너네들 할 사람 없으니까 급하니까 내가 그나마 될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잘 뽑았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겠지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명품백이나 받아 처먹고 무슨 뭐 나쁜 짓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 막아주겠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오늘 아침에 뭐 또 이재명 한동훈 45대 42하고 이제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막 부각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저놈의 당은 뭐 정체성이 뭔가? 보수란 뭔가? 국민의힘은 어떤 당인가? 장 소장님 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장 소장님은 어때요?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96년도부터 신한국당 공채 출신으로서 보수의 본루를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칭 보수 얘기나 듣고 왜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느냐, 왜 보수 여당을 옹호해 주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방심위원으로부터 들으면서
평론가로서 자질이 없다는 얘기도 듣고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냥 그것은 너는 우리 편 아니니까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 찍고 낙인 찍거든요. 보수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이제 넘어서서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잣대, 지역적인 잣대 때문에 한국 정치가 망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수 정권이 자꾸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서 이번 선거만 이겨야지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야가 막 합쳐가지고 인재 영입하면서 총선용으로 소모품으로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제대로 좀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은 보수 정당은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취임식 자리에서 반지성주의 언급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갑자기 반지성주의를 왜 꺼냈나 그렇게 얘기가 당시에 나왔었는데 네.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윤석열 대통령 집권했던 모습들을 보면 철학의 빈곤 그리고 공복이라고 하는 인식도 낮고 근데 59분 동안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통령이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럼 이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철학도 빈곤한데 뭔가 국민한테 공복이라는 인식도 적은 데다가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사실 기자일 때 장성철 소장님을 취재도 막 하고 그랬던 기자예요. 네. 인연이 좀 깊은데 네. 그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래도 뭐 경제 보수 그다음에 실용주의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뭐 안보 보수. 네. 그러나 이제 기대는 못 미쳤습니다만 뚜렷하게 내세우는 어떤 가치가 있었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내세우는 도대체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 보수인가요? 아니면은 칼잡이 검찰 보수인가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보를 잘하든지 경제를 잘하든지. 안보 잘했어요?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긴장 관계만 더 높아졌다라는 게 전반적 평가입니다. 또 하나 그럼 경제를 잘합니까? 아까 우리 경제를 수치로 다 나왔었잖아요. 경제는 거의 폭망 사태예요. 민생의 잣대인 물가만 봐도 3%대 계속 경고음 울리지. 가계부채 위기 나오지. 최근에 부동산 프로젝트 뭐 문조 되는 거 나오지. 이 두 가지 중에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를 다 배신했다. 첫 번째, 청년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젊은 층으로부터 관심을 쏟던 부분은 공정 정의를 내세웠는데 공정 정의는 도대체 어떤 잣대에 들이대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라든가 명품백 수수 의혹만 보더라도 이건 청년층에 대한 배신이고요. 두 번째, 보수에 대한 배신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나 안보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해야 보수층에서 좋게 봐줄 텐데 그것도 못하다 보니까 저는 보수층에서 벌써부터 한동훈 띄우기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자꾸 띄워주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 오히려 무능하게 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공무원에 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 받고 이거를 무슨 국가에 무슨 귀속된 거라는 등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을 존중하고 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대 배신자 정부, 정말 분노 유발자 정부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보하고 보수가 어떤 게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한 번씩 또 정권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점을 찾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진보가 제일 많은 비판을 얻었던 건 속칭 무능력하다는 거였어요. 프레임이. 진보는 능력이 없어. 근데 거기에는 운동만 해가지고 능력이 없나? 사회를 잘 몰라. 거저 그냥 뭐랄까? 사회에서 정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고 자기 그냥 그 민주화운동 했다는 그 경력으로 지금 산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덕성까지
비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정권 교체 하나의 원인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민주 진보 진영에서 자성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면 최소한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면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능력 있는 모습이 뭡니까? 뭘 보여준 거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람 만난다고 하면 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좀 혼내고 싶어 하느냐, 꺼리하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옹호해주지 않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취임 후 한 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본인 자랑만 했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성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윤석열, 김건희 표현이 영이래잖아요. 네. 예. 표현이 형이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우리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거 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지?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야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 소장님은. 저는 잘 모르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원래 잘 아시니까 해박한 지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공을 던져. 해박한 지식을 그걸 갖고 장 소장님 계시니까. 얘기 안 해주면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요, 아까 김성한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뭐 공복으로서의 의식, 공복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있는가.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야죠. 근데 뭐 이야기를 하면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요. 이 경청할 때 경자가 기울일 경자예요. 경사 뭐 이런 경. 존경하는 그런 경이 아니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몸을 기울여서 들어야 진짜 경청인데 듣지를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청에 관해서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화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화의 요체는 수사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심리학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의 실격자요, 인생의 실격자다.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과거에 나 혼자 말 다 했다. 심지어 손목시계에 또 화장실에 침묵이라고 써 붙여놓기까지 하면서 말을 자제하려고 했다.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 내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이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문장에 저는 참 꽂혔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막 손목시계에 화장실에 눈에 보이는 데마다 침묵이라고 써놓고 오늘은 말하지 말고 듣자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듣질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질 않는데. 들어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이라도 흘리죠. 함석헌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눈에 눈물이 어릴 때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듣질 않는데 뭐 그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불난데 갔으면 시장 상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거기 뭐 재난특별지역 선포하는 거 그게 답니까? 200명이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불난 화재 현장을
한동훈이 만나는 세트장으로 이용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왜 하려고 했어요? 그냥 권력이니까 막 달려가는 건가? 왜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홍보해주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미 제왕적 대통령이 됐구나. 이게 청와대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국방부가 그 군인들이 없어서 지켜줘서 그런가? 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들을 사실은 중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청와대 그냥 있었으면은 낭비되지 않았을 돈, 그게 뭐 최대 1조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합참 옮기는 비용까지 따지면은 그 비용을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국민들은 반대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좀 더 준비해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용산으로 옮겨라. 이 의견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합리적이었고 대세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와대 한 발도 안 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준비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도 바깥에 뭐 차 갖다 놓고 뭐 그런 일까지 벌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실 가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소통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소통을 안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통 문제 가지고 그 도대체 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일이 넘도록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지면 하는 말씀만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외환위기 때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정말 길바닥에 나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고 말 울고 그 막 내 같이 동고동락하던 같은 동료들을 내보내는 이 아픔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에 첫해 뚜렷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뭔가 확 달라지는 걸 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나중에 뭐 여러 지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금부치라도 모아가지고 이거 빨리 갚아버리면은 우리 다시 금방 벌떡 일어설 수 있다. 희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국민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가지고 벌떡 일어섰어요. 한 2년 만에.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 국론을 모아갔습니까? 오히려 야당 대표 이 범죄자 취급하고 안 만나고 통합이나 화합 얘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대로 그냥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잘 가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양쪽 축소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이거 지금 겪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이거 겪으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 허리띠 바짝 졸라맸다가 한 2년쯤부터는 이제 푸고 막 국민들이 나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통이 제가 볼 때 3년이 갈지 언제 갈지 더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됐다고 해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증시 부양 정책 내놓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리스크가 곧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되고 경제 위기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명품 가방이나 쳐받아 먹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비용이 578억인가? 그렇죠.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해외 순방 가가지고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엑스포 될 것처럼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유치가 실패한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마치 될 것처럼 사방에 떠들썩하게 다니고 그래놓고선 그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상한 거고요. 또 나토 갔을 때 정말
이제 해외 언론에 나와서 나라 망신된 게 김건희 여사가 그 와중에 여러 명을 수행하고서 명품 쇼핑을 했다라는 논란이 해외 언론에 떡 실린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 뭐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국민 세금으로 저기 가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다녀? 그것도 해외 언론에 딱 실려? 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 혈세를 써서 해외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국격을 높이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더 화가 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는 정말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참모가 아니 이렇게나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물러나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뭐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한다라는 논란을 오히려 대통령실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이 국민의 여론이라던가 국민의 마음에 당해서 일을 해야 생각해야 되지. 맨날 해외 놀러 다닌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감싼다라고 이런 의혹이 나가는 거는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기네스 신청하면 좋겠어요. 등재 신청. 어떤 걸로? 이렇게 많은 해외 정상들하고 아.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뭐 만난 지난번에 거. 기네스 얘기를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애국 전상 뭐 네. 만나는 거를 그렇게 그걸 해놓고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29표 받았잖아요. 가만히 29명 넘게 만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29표는 받겠다는 얘기 조롱이 왜 나오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이렇게 뭐 해외여행하고 명품 쇼핑하고 578억씩 쓰는데 나사에서 위성을 쏴주겠다고 큐브 위성 넣어서 쏴주겠다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게 79억인데 79억이 없다고 나사에서 제안한 이걸 특급 제안이라고 과학계는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R&D 예산은 축소하고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